과연 이들이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?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나라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자 이렇게 열심히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지금 뛰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재명이 이제 90% 네. 이렇게 되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은요. 네. 제가 취재를 할 때 항상 그 이야기를 했어요. 절대 70%를 넘으면 안 된다. 왜? 70%를 넘으면 바로 견제하는 사람들이 생긴다. 네. 그리고 70%를 넘으면 역작용이 오게 돼 있다. 그래서 이 동교동계 측근들한테 정대철, 김상현 이런 사람들이 비주로 나왔잖아요. 거기 표주라고 그러라고. 네. 30% 만들어. 한 30은 가야 된다. 그러니까 항상 7대 3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네. 예를 들어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호남이다 보니까 많은 이 견제도 받고 했잖아요. 7대 3 항상 정치인들이 그래왔습니다. 근데 그걸 깬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요 후보 시절에 이인재 대세론이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언더독으로 이제 도전을 할 때 제가 인상적인 한마디가 보면 까치밥을 좀 남겨줘야 된다. 네. 그러니까 누가 이제 아까 그 똑같은 얘기예요. 7대 3이면은 그 1등 주자 말고 그 후발 주자들도 좀 먹고 갈 수 있는 네. 뭐 그런 그 뭐 까치밥은 좀 남겨줘야 된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이인재 대세론을 꺾고 그때 광주 경선 때부터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제 거머쥐게 된 건데 항상 그랬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수당이 이 군인 정권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뭐 체육관 선거다 뭐다 해서 사실상 그 민주주의에 있어서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. 근데 네.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게 김영삼이라고 하는 이 산업화 세력과는 다른 DNA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그 보수 세력이죠. 그 민주화 DNA를 받으면서 우리가 뭐 하나에도 해체하고 금융실명제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민주주의 컴플렉스를 극복해 나오는 과정인데 근데 이 당에서도 이제 그 87년 헌법 이래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후보로 될 때 워낙 그 경쟁자들이 약했어요. 그렇죠. 그때 2등을 한 사람이 김문수였습니다. 예. 근데 맞아요. 두 자릿수가 안 됐을 거예요. 안 아마. 됐어요. 예. 그래서 80 몇 %를 얻었습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는 90%대가 되잖아요. 그럼 우리 한국 정당사의 신기록이 될 겁니다. 주요 정당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데 90% 이상의 지지로 된다. 이건 한국 정당사의 신기록이 되는데 이게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될 거고 특히나 이제 민주당이 뼈아픈 것은 그 최소한의 노무현 대통령이 까치밥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도 허용을 안 하는 최소한의 민주적 다양성도 허용되지 않는 정당이구나.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, 러시아의 푸틴 수준의 그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독재, 그러니까 히틀러도 말이죠.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독재자가 됐어요. 그렇죠. 그 뭐냐면 모든 권력을 다 잡았기 때문에 독재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재명이 우리가 두려운 게 뭐냐면 행정 권력, 국회 권력, 사법 권력, 헌법재판소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사실상 한 사람의 손에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견제와 이 균형이 깨지니까 결국 나타날 수 있는 그 독재 국가 이걸 우리가 우려한 거 아니겠어요?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. 그런데 9대명이라고 하죠. 네. 그 90%가 넘는 지지로 만약에 대선 후보에 된다면은 지금 그 절대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.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말은 합니다만 이제까지 이와 같은 의석수를 가졌는데 거기다 행정 권력까지 가진 예가 없을 뿐더러 사법부도 지금 헌재도 지금 그 지명한 게 가처분 인용이 되는 바람에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지정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만에 하나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하게 돼서 헌재도 저쪽으로 기울어지고 대법원장도 또 이제 자기네들이 지명하고 이렇게 되면 완벽한 절대 권력의 체제가 유지가 되는 그렇죠. 거거든요.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공천에서 뭐 비명 행사로 상징되는 본인이 아니면 본인 편이 아니면 절대 뭐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다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만 이후에
지금 그 경선에서조차도 선거인단 그거를 그 룰을 바꿔버렸잖아요. 그럼. 100% 하는 그 전통을 깨고 50대 50으로 해서 그것마저도 본인이 싹 독식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대 권력자가 탄생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호의 미래는 정말 난망이다. 이렇게밖에는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번에 절대 기적을 한번 일으켜야 될 텐데 참 걱정이 큽니다. 옛날에 행주산성 우리가 대첩 생각나잖아요. 그렇죠. 이 앞주머니에 전부 다 하나씩 돌을 들고 와서 네. 싸웠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. 이제는요 정치 나하고 상관없어. 나 놀고 가는데 뭐 나 해외여행도 자주 가는데 정치가 뭔 상관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점점 정치가 나의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아마 많은 분들께서 느끼실 겁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대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우리 후손들 지금 보십시오. 정말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대한민국이 성장하느냐 추락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면 아마 이 우리의 후세들은 물을 거예요. 그때 할아버지,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에 계셨냐고, 뭘 하셨냐고, 이 나라를 만드는데 뭘 하셨냐를 물을 겁니다. 그런 떳떳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이 뭔가 할아버지, 아버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? 근데 꼭 절 보고 왜 할아버지 얘기를 하십니까? 할아버지 되려고. 뭐 할아버지, 아버지. 예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세대가 돼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여기 우리 김현주 대변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다 86세대가 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까지 축복받은 세대가 있나 하는 생각을 참 오래전부터 하는데 네. 왜냐하면 저희 86세대는 민주화의 훈장을 많이 달았습니다. 진짜 그 86세대 운동권 정치인들 보면 대학 시절에 뭐 시위 앞장서고 뭐 해갖고 뭐 감옥 한 1, 2년 갔다 오면 군대도 면제되고 훈장 달고 그게 뭐가 돼가지고 국회의원도 하고 아직까지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. 그런데 산업화의 그 혜택으로부터 소외가 되는 거 아니에요.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하는 그 3조 호황. 3조 호황의 그 혜택을 제일 많이 그 받은 게 86세대입니다. 그러니까 산업화에 꿀도 빨았어요. 근데 요새 무슨 연금 개혁하는 거 보면 이것도 결국 86세대들은 손해보는 뭐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는 우리 현종님이 아까 잘 짚으셨는데 부끄러운 그 선배 세대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뭐 어떤 분한테는 큰 돈이고 어떤 분은 작은 돈일 때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행동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작은 노력과 정성이 결국 대한민국을 정말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 또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자,